미용실 자리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워. 안 그러면 그 유명한 너희 가위손 다시는 못 쓰게 될 거야. 쌍둥이라며 둘 다 똑같이 묻어버리면 되겠지. 새벽에 남해안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청해군 백살이 앞바다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에 묘한 긴장이 떠돌았다. 바람은 새벽 안개를 걷어내며 골목을 스쳐 지나갔고 파도는 낮은 목소리로 방파제를 두드렸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미 하루를 시작한다.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오고 위판장에선 경매 준비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을의 심장박동처럼 일정했다. 늘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 단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달라졌을 뿐이다. 어시장 안쪽. 골목 깊숙한 곳.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다내음 미용실이 있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바다내음 세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반짝이는 빛과 정갈한 향기가 손님을 맞았다. 벽에 걸린 드라이기와 가위 세트는 언제나 같은 순서로 정렬되어 있었고 하얀 타일 바닥은 매일 아침 주인이 직접 닦아 반짝였다. 창개는 푸른 해국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리며 미용실 안의 공기를 살짝 흔들었다. 그 작은 떨림이 이 공간을 살아있게 했다. 그날도 문을 연 사람은 윤서진이었다. 55. 차분한 눈매. 그녀는 빗자루로 미용실 앞 골목을 쓸며 바다 쪽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파도가 담겨 있었다. 뒤에서는 쌍둥이 동생 윤서아가 거울을 닦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닮았다. 하지만 조금만 유심히 보면 금세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서진은 늘 왼쪽 귀 위에 옥빛 머리핀을 꽂았고 서아는 오른손 검지에 가는 은반지를 끼웠다. 그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을 구분짓는 유일한 표식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차이를 사랑했다. 피는 언니, 반지는 동생. 그 말이 이 마을에서는 인사처럼 오갔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 서진 언니, 어시장 앞에서 해백패를 파는 박순화가 인사를 건넸다. 서진은 빗자루를 세우고 미소를 지었다. 아침 받아 놓치면 하루가 비틀어지지. 역시 언니답네요. 내일 축제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머리 좀 다듬어야겠어요? 그럼 9시에 오세요. 내가 직접 해드릴게요. 언니 손길이면 뭐든 예쁘죠. 순화는 활짝 웃으며 지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전복 대신 해백패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바다에서 나는 모든 생명이 그렇듯 반짝이는 은빛 속살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서진은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바다 수평선이 연한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 빛은 평화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 기분을 떨치려는 듯 가죽 케이스를 열어 가위 한 자루를 꺼냈다. 가위날은 마치 거울처럼 빛났다. 손잡이 부분엔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미용 도구겠지만 서진에게 이건 그 이상이었다. 20년 전 한 시절의 기억이 이 가위에 잠들어 있었다. 언니, 오늘 아침은 좀 이상하지 않아. 서아가 거울을 닦다 말고 물었다. 이상하다니 새벽부터 이상한 문자 받았어. 문자 내용이 좀... 서아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다. 짧은 한 줄의 문장. 자리 비워. 이번 주까지. 보낸 사람은 없었다. 번호조차 비어 있었다.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온 듯한 바람 같은 위협이었다.
서진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들었다. 아마 어제 온 사람들이겠지. 어제 태해 개발, 그 리조트 한다는 회사, 그 사람들. 뭔가 수상했지.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언니.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문 일찍 닫자. 아니, 평소대로 할 거야. 왜 그렇게 고집이 새 고집이 아니야. 서진은 가위를 다듬며 낮게 말했다. 이 자리가 우리한테 어떤 곳인지 알잖아. 그때 문이 열렸다.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박진우가 들어섰다. 그의 양복은 새 것처럼 빳빳했고 표정은 공손하지만 어딘가 냉랭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이 바다내음 미용실 맞습니까? 네.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태해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청해해안 리조트 프로젝트 담당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서진이 천천히 받아들고 읽었다. 태해개발, 박진우, 사업관리팀, 리조트요, 예.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어시장구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뵈러 왔습니다. 우리 가게는 20년 넘게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도 충분히 드릴 겁니다. 새 상가도 마련되어 있고요. 관광객이 많이 올 테니 장사도 더 잘 되시겠죠? 우린 관광객 상대로 장사 안 해요. 서진은 담담히 말했다. 우리 단골은 시장 사람들이에요. 아침마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그 손 닿은 냄새로 사는 사람들이죠. 박진우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 더 현대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그럼 그 현대가. 이 사람들 삶을 다 밀어내도 되는 건가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답이 없으면요. 그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는 말끝에 어딘가 섬뜩한 여운을 남기고 미용실을 나갔다. 창밖으로 나가던 그의 뒷모습 너머.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골목에 서 있었다. 안에는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 어딘가 군인의 기색. 그들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로 스쳤다. 서진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그 찰나. 2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바다 건너. 어둠 속 작전지에서 들려오던 총성. 바람. 그리고 죽어간 동료의 이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언니, 저 사람들 단순한 개발 회사 아니야. 알아. 그럼 어떻게?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지켜보자. 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야.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 파도는 늘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밀려오잖아. 창밖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았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깃털이 하늘을 가르며 사라졌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그 빛 아래. 바다 내음 미용실의 간판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바람이 불었다. 창가의 해국이 흔들렸다. 그 이입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다. 익숙한 글씨체였다. 지켜보고 있다. 아침 8시를 막 넘겼을 때였다. 미용실 앞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큰일 났어요. 상철 형님 배가 뒤집혔대요. 바다 쪽에서 박영배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손에는 아직도 비린내가 가득 묻어 있었다. 청해항 남쪽. 방파제 앞바다에서요. 출항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서진은 빗자루를 놓았다. 사람들은 2명 구조됐어요. 근데 상철 형님이 다리를 심하게 다쳤대요.
서아는 이미 앞치마를 벗고 있었다. 언니, 우리도 가야 해요. 그래, 문 닫고 바로 가자. 두 자매는 서둘러 청해 항구로 향했다. 항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바람은 짠내를 실어 나르며 옷깃을 파고들었다. 멀리 보이는 침몰한 배의 잔해. 붉은색 구명구표가 해면 위에서 둥둥 떠 있었다. 바닷물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잠겨 있었다. 응급차는 벌써 출발했어요. 청해의료원으로 갔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거기로 가자. 청해의료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다. 소독약 냄새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얽혀 있었다. 침대 위에는 박상철이 누워 있었고 그의 아내 정미가 울음을 참으며 손을 붙잡고 있었다. 서진이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상철 씨, 괜찮아요. 그는 이를 악문 채 고개를 저었다. 다리가 부러졌대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출항하기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배의 밑바닥에서 철판 긁히는 소리. 확실히 누가 뭔가 건드렸어요. 정미가 눈물을 훔쳤다.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요. 그물이 찢겨 있고 엔진에 모래가 들어가 있고 이젠 아예 배가 가라앉았어요. 서아가 이를 악물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를 팔라더군요. 어업 접고 다른 일 하라면서 혹시 그 사람들 어디서 왔다 했어요. 태해개발이라고. 박진우 씨가 대표래요. 서진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 사람. 어제 우리 미용실에도 왔어요. 정미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정말요? 응. 시장 사람들 전부 내보내려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어쩌죠? 우리 가족은 이 배 말고는 걱정 마세요. 서진은 단호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확인해 볼게요. 병실을 나서며 서아가 물었다. 언니? 진짜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해 확신까진 아니지만 우연이 아니야. 리조트 때문에 어업을 없애겠다는 건가?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서진은 낮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바다를 향해 있었다. 바람이 병실 유리를 두드리며 스쳤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호처럼 들렸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다.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며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울렸다. 항구 근처의 커피 자판기 옆. 한 남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최만호.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어민이었다. 지금은 배 대신 낡은 단파 무정이를 만지며 지낸다. 서진이 왔네. 아저씨, 그 무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놈은 내가 죽기 전까진 안 죽어. 근데 요 며칠 이상한 신호가 잡혀. 신호요, 응. 새벽 3시마다 CL12 방파제라는 호출이 반복돼. 어업용 주파수가 아닌데 청해항 북쪽 방파제 근처야. 방파제라면 우리 미용실에서 보이는 그쪽 맞다. 그 근처 어딘가야.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서아가 낮게 물었다. 언니? 이거 혹시 아직 몰라. 하지만 그 사람들. 어제 분명 말했잖아.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서진은 손을 꽉 쥐었다. 그 손에 닿은 차가운 소의 감촉. 그녀의 가위 손잡이였다. 그날 밤. 바다 내음 미용실은 불을 끄지 않았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거울 앞에서 서진은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작은 금속판, 그리고 녹이 세운 암호키 홀더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몇 개의 번호를 훑었다. 오래전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과 통신부호들, 그중 하나. 이선규,
531874의 학생. 그녀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3번의 신호음 후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까치가 울면 비가 오지. 잠시 침묵,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대답. 바람이 불면 까치는 남쪽으로. 서진은 눈을 감았다. 팀장님, 윤서진입니다. 서진아. 20년 만이구나. 무슨 일이야? 북성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태해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한 거야, 네. 그리고 오늘 어부 한 명이 다쳤습니다. 누군가 배를 손댔어요.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숨소리가 들렸다. 위치는 청해항, 리조트 부지로 지정된 구역이에요. 알았다. 24시간 안에 확인하고 연락할게. 지금은 조용히 움직여. 아무도 믿지 마. 네. 통화를 끊자 서아가 문가에 서 있었다. 팀장님이었어요. 응. 내일 연락 준대. 언니? 우리. 또 그때처럼 해야 해.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달빛이 비쳤다. 이건 단순한 마을 싸움이 아니야. 이미 누군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근데 왜 하필 우리 마을이야? 위치 때문이겠지. 청해항은 남해 통신 라인의 요충지야. 예전에도 그랬잖아. 북쪽에서 항상 노리던 자리. 서아는 말을 잃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소리마다. 그들의 지난 세월이 되살아났다. 한때 그들은 국가를 위해 움직였고 그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젠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운명은 또다시 그들을 바다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플러스81 6으로 시작하는 해외 발신. 서진의 손끝이 잠시 굳었다. 받지 마. 서아가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진은 휴대폰을 끄며 낮게 속삭였다. 맞아.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일 거야. 창밖. 청해항 북쪽 하늘에 미세한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신호를 주는 듯한 짧고 반복적인 전멸. 그 불빛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들이 다시 깨어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밤, 바다 내음 미용실의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비쳤다. 마치 오랜 세월 잊혀졌던 전우들이 다시 소환된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하늘은 낮은 회색 구름으로 덮였고 바다 위에는 잔잔한 물결이 쌓였다. 미용실의 유리창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맺혔다.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무거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언니, 응,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서진은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청으로 가자. 군청 리조트 사업. 문서로 남아 있을 거야. 누군가 감춘 게 있다면 거기 틈이 있을 거야. 청해군청 도시계획과. 오랜 세월 이곳에서 일한 공무원 이지영은 쌍둥이 자매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세상에. 언니들 여기 웬일이에요? 머리 손질은 제가 가야 하는 건데. 그 얘긴 나중에 하고요. 서진이 낮게 말했다. 지영 씨. 혹시 태해개발이라는 회사 알아요? 그 순간. 지영의 웃음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아, 거기요. 그 리조트 개발하는데 그래요. 우리 어시장 부지가 거기 포함됐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지난달에 승인 났어요. 너무 빨랐죠. 보통 이런 규모면 공청회도 여러 번 열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지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이번엔 좀 이상했어요. 공청회는 형식적으로 딱 한 번. 게시판에 종이 한 장 붙여놓고 끝이었어요. 주민 중에 그걸 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서진의 손끝이 식은 공기 속에서 서서히 차가워졌다.
그 회사 정보. 볼 수 있을까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공개된 부분까진 괜찮아요. 그 이상은 규정상 좀 공개 정보면 충분해요. 지영은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여기에요. 사업자 등록 정보, 주주 명단, 자본 출처. 화면 속에는 깔끔한 표가 떠 있었다. 태해개발 주식회사 설립일 6개월 전 대표 강문혁 이사, 박진우 주요 투자사 부캐자본. 베이하이 지벤 자본 규모 약 380억 원. 부캐자본. 서진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새어 나왔다. 중국계 투자사라는데요. 지영이 설명했다. 요즘 이런 해안 개발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그 자본 출처를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일반인은 접근이 안 되는데. 지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빠르게 마우스를 움직였다. 제가 아는 선에서 여기까진 보여드릴게요. 화면 아래쪽. 세세한 주주 목록이 열렸다. 거기에는 낯선 영문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서진의 시선을 꽂았다. 베이하이 홀딩스, B&순. 순간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언니, 왜 그래? 서아가 물었다. B&순, 북성이야. 북성. 지영이 놀라며 물었다. 그게 뭐예요?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20년 전 우리가 쫓던 사람의 코드네임이에요. 그때 놓쳤지. 그가 돌아온 거야. 지영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그 회사. 청해항 말고 다른 곳에도 사업하나요 있어요. 해암, 남창, 그리고 목포 인근에도요. 이상하게 전부 해군 통신선 근처예요.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밤 최만호의 말이 머릿속에 겹쳤다. CL17 방파제. 그 호출부호는 단순한 어선 신호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가 전송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지영 씨, 이 파일 출력해 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로그 남아요? 괜찮아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프린트를 눌렀다. 기계가 돌아가며 흰 종이 위로 검은 글자가 나타났다. 그 순간 지영의 모니터에 파업창 하나가 떴다. 접속 이상 감지, 외부 IP 차단. 이게 뭐지? 서진과 서아가 동시에 화면을 봤다. 짧은 순간 IP 주소 끝자리가 스쳐 지나갔다. 192.1167882554 CN 베이하이. 지금 누가 우리 보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당장 이 창 닫아요. 서진이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화면이 꺼졌다. 모니터는 검은색으로 변했고 잠시 후 시스템 오류라는 문구가 떴다. 사무실 안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다. 누군가 그들의 조회를 감지하고 있었다. 지영 씨, 미안하지만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요. 알았어요. 우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네. 군청을 나서며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프린트된 서류를 품속에 넣었다. 서아가 낮게 물었다. 언니, 이제 확신했지 그래. 태해개발은 껍데기야. 실제 주인은 북성이야. 그럼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히 땅이 아니라 통신선. 해군 라인 맞아. 청해항은 남해와 제주를 잇는 관문이야. 그걸 장악하면 한국 남해의 통신 절반을 감청할 수 있어.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이선규 팀장한테 연락해야 해. 그래, 지금이야. 비를 맞으며 두 자매는 군청 옆 골목의 공중전화로 향했다. 서진은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팀장님. 확인했어요?
태해개발 주주 명단에 북성이 있습니다. 사업지는 해군 통신선과 일치해요. 좋아. 이제 윤곽이 보이는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들의 계획서, 자금 흐름, 현장 장비 목록까지. 너희 둘이 직접 움직일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라. 이번 건은 20년 전보다 훨씬 깊어. 국가도 모르게 진행되는 일일 수 있다. 네. 서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서아가 낮게 웃었다. 또 이런 일이라니. 우리 인생 참 바다 같다. 바다는 언제나 같아. 변한 건 우리뿐이지. 그래도 언니. 응,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서진은 대답 대신 미용실 쪽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는 거리 너머 바다 내음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빛 뒤편 어둠 속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 하나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미동도 없이 그 눈빛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서진은 한 발 멈춰 섰다. 언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이미 가위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방파제 쪽에서 또다시 단파음이 흘러나왔다. CLA 방파제. 전송 준비 완료. 누군가. 그 틈을 이용해 무언가를 전송하려 하고 있었다.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려졌고 파도는 잿빛 거품을 토하며 방파제를 넘었다. 청해항 거리의 넌 간판들은 빗물 속에서 번지고 흔들렸다. 그 속을 검은 옷을 입은 두 여자가 천천히 걸었다. 윤서진과 윤서아였다. 손에는 작은 방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방 속에는 오래된 무정이, 소형 녹음기, 그리고 가죽 케이스 속 가위 한 자루. 다시 이 도구들을 들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들의 걸음에는 망설임 대신 오래된 습관이 스며 있었다. 언니, 계획대로 태해개발 본사부터 갈 거야, 응. 오늘 밤 움직임이 있을 거야. 문서상 보상협의 미진업소 목록에 우리 가게가 제일 위에 있더라. 그럼 우리를 먼저 처리하겠다는 뜻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는 거야. 청해항에서 2km 떨어진 언덕 위. 한적한 도로 옆에 태해개발 임시 사무실이 있었다. 2층짜리 철근 건물. 불빛은 거의 꺼져 있었지만 2층 한쪽 창문만 희미하게 불이 새어 나왔다. 그 불빛은 심장박동처럼 일정하게 깜박였다. 서진은 그 불빛을 향해 망원 렌즈를 들었다. 저기야. 저 안에 있어. 응. 1명 이상. 아마 그 사람이겠지. 강문혁.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비 내리는 밤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두 자매는 골목 끝 어두운 창고 사이로 몸을 숨겼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무정이를 꺼냈다. 최만호 아저씨. 들려요 지직하는 잡음 뒤로. 나측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방파제. 신호 좋다. 위치 잡았다. 지금 태해개발 사무실 2층 불빛 하나. 회의 중인 듯해요. 좋아. 그 근처 송신 신호 강도가 높아. 아마 내부에서 교신 테스트 중일 거다. 조심해. 알겠어요. 무전을 끊고 서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서아야. 준비됐지 물론이지. 이런 긴장감 20년 만에 느껴본다. 그래도 이번엔 목숨 걸지 말자. 언니가 지켜줄 거잖아. 그녀들은 사무실 건물 맞은편에 오래된 창고 지붕으로 올랐다. 비가 옷깃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2층 창문 너머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다. 정장을 입은 박진우.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자. 짙은 회색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눈빛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냉기. 강문혁이다. 서진이 속삭였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 얼굴. 20년 전 평양 북쪽 폐항지에서 본 그 남자였다. 그날 동료 셋이 쓰러졌고 그는 웃으며 사라졌다. 그 미소가 지금 그대로였다.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를 타고 퍼졌다. 일정은 바꾸지 않는다. 내일 새벽. 장비는 항구 창고 3번에서 이동한다. 청해항 감시망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해군 쪽은요, 정보국 내부 협력자가 처리 중입니다. 일단 남쪽 라인부터 설치를 시작하죠. 좋아. 청해항이 성공하면. 해암과 목포는 순서일 뿐이야. 강문혁은 잔잔하게 웃었다. 그 미용실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버틴다 그 자리가 핵심인데 거기가 없으면 통신 신호가 끊겨. 압박 중입니다. 내일까지 답이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에 서진의 눈빛이 번쩍였다. 정리하겠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낯선 억양, 서툰 한국어, 송신장치, 내일 새벽, 중국 배로 온다. 서진과 서한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중국 배, 즉 북해자본의 실질 본선이 청해항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었다.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리조트 개발은 위장이었다. 그들은 바다 밑에 통신 감청망을 깔아 남해 전체를 듣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었다. 이젠 확실하네. 서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언니? 우리 증거 가져올까 하니? 지금은 안 돼. 지금 들어가면 끝이야. 그럼 사진, 소리, 그리고 시간. 서한은 재빨리 렌즈를 조정했다. 셔터가 조용히 울렸다. 찰칵찰칵. 그 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들렸다. 강문혁의 얼굴, 박진우의 서류, 그리고 그들의 지도. 지도에는 붉은 펜으로 3군데 원이 그려져 있었다. 청해항, 해암, 목포. 그 선은 바다를 따라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남해 통신선. 서진은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국가 안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였다. 아래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깜빡였다. 서아가 재빨리 몸을 낮췄다. 언니. 카메라 어디선가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그들을 스쳤다. 들켰어. 뒤쪽으로 빠져 두 사람은 지붕에서 몸을 굴렸다. 비에 젖은 철판이 미끄러웠다. 철근 난간을 붙잡은 서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누가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만 그들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서아가 재빨리 주머니에서 연막탄을 꺼냈다. 눈 감아 펑 짙은 연기와 빗물이 섞여 하얗게 퍼졌다. 그 틈을 타 두 자매는 옆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렸다. 발밑에 금속 소리가 울렸고 서진은 가죽 케이스를 꽉 쥐었다. 20년이 지나도 손은 잊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골목 끝에서 기다리던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켰다. 박진우였다. 잡아 2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서진은 재빨리 서아의 팔을 잡고 몸을 숙였다. 이쪽으로 그들은 좁은 수로 쪽으로 몸을 던졌다. 찬 바닷물이 발끝을 덮쳤지만 그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뒤에서 발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서진은 무정이를 꺼내 한 줄만 말했다. CL12 방파제, 코드 레드. 즉시 답신이 왔다. 위치 확보, 항로 따라 빠져. 최만호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숨이 차도록 달렸다. 수로 끝에 좁은 터널을 빠져나오자 청해항의 어둠이 다시 펼쳐졌다.
배들이 잠든 부두. 거기서부터는 아무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 서진은 무릎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거기 있었어. 강문혁. 살아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사진. 녹음. 증거 전부 확보했어. 이걸 내일 팀장님께 넘기자. 근데 언니, 그 사람 눈빛 우리를 알아봤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비 속에서. 마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시작된 듯한 싸늘한 예감이 떠올랐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바다 저편. 번개가 한 줄기 떨어졌다. 청해항을 덮은 어둠이 잠시 갈라지며 모든 것이 드러났다. 사람들의 욕망, 비밀, 그리고 복수의 그림자. 두 자매는 그 어둠 속에서 다시 걸었다. 한때 잃어버린 자신들의 그림자를 찾아가듯이. 비가 그쳤다. 하늘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바다는 숨을 고른 듯 고요했다. 청해항 뒤편 언덕길엔 아무도 없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길했다. 모든 소리가 멎은 밤 그럴 때 언제나 일이 일어났다. 윤서진은 검은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그 속에는 20년을 함께한 가위 한 자루. 오늘. 그건 도구가 아닌 무기였다. 서아가 옆에서 묻는다. 언니, 진짜 괜찮겠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경비가 늘었을지도 몰라. 늘었으면 줄여야지. 그 짧은 대화에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두 자매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비가 멈춘 후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한 번.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건물 뒤편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주위를 살폈다. 태해개발 임시사무실 낮에는 개발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밤이 되면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창문마다 커튼이 닫혀 있고 뒷문 옆에는 CCTV 2대가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 CCTV 각도 그대로네. 지난번 그대로야. 시간 맞춰 끄면 되지. 응. 이걸로 서아가 가방에서 작은 회색 박스를 꺼냈다. 그건 오래된 전자교랑이. 그녀가 젊은 시절 임무에서 직접 다뤘던 모델이었다.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깜박거렸다. 이제 3분. 그 안에 끝내야 해. 충분해. 서진은 뒷문 자물쇠를 살폈다. 디지털 키패드. 구형이지만 보안 코드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모듈을 꺼내 포트에 꽂았다. 삑 잠시 후 Access Granted라는 푸른 불빛이 떴다. 열렸다. 역시 언니 손맛은 여전하네. 농담할 시간 없어. 들어가. 둘은 그림자처럼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1층은 텅 빈 사무공간. 책상 위엔 서류 몇 장과 종이컵만 흩어져 있었다. 천장에는 형광등 한 줄. 깜빡이며 미세한 빛을 냈다. 그 빛이 벽의 그림자를 춤추게 했다. 서진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남은 시간 3분. 2층으로 올라가자. 계단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 소리가 쉽게 났다. 서진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다. 피부에 닿는 바닥의 냉기가 실감났다. 그녀는 몸을 낮춘 채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2층 복도 끝. 회의실 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진이 손짓했다. 저기야.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회의실 테이블 위에 지도, 설계도,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노트북은 내가 볼게. 난 서류. 서진은 소리 없이 들어갔다. 그녀의 손길은 오래된 훈련처럼 정확했다. 가죽 케이스를 열어 가위를 꺼냈다. 그녀는 그 가위로 서류를 덮고 있는 봉인근을 조심스레 잘랐다.
찰칵 날이 닿는 순간 마치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서류 안에는 수십 장의 설계 도면이 있었다. 청해해안 리조트 통신 설비 계획. 그러나 그 안쪽엔 숨겨진 페이지가 있었다. 겉으로는 리조트 설비지만 도면 아래엔 작게 적힌 암호 문구, 해군 통신선 병렬 연결, 프로젝트 남조선선, 난차오셴, 서진은 숨을 삼켰다. 이건 그냥 개발이 아니야. 완전한 감청망이야. 한편 서아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이 깜박이며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암호 걸렸네. 이건 내가 할게. 서진이 옆으로 다가와 손끝으로 키보드를 눌렀다. BNS운 001. 비밀번호가 풀렸다.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진 코드였다. 20년 전. 북성의 이름 앞글자. 폴더가 열렸다. Finance, Relay Route, Ops. 서아가 가장 먼저 연 것은 Relay Route. 그 안에는 지도 파일이 있었다. 남해를 따라 이어지는 붉은 선. 청해항에서 해암. 목포를 거쳐 중국 산동반도로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 경로였다. 이게 그들이 말하던 송신 루트야. 전송 파일 복사해. 진행 중. 45%, 70%.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다. 딱, 딱, 딱. 규칙적인 구두음. 서진과 서아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빨리 거의 다 됐어. 시간 없어. 100% 완료. 서아가 USB를 뽑는 순간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두 자매는 숨을 죽였다. 문이 살짝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스쳤다. 경비원 한 명이 들어왔다. 여기 불빛이 새어나오던데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서진은 테이블 밑에 몸을 숨겼다. 서아는 커튼 뒤로 재빨리 숨어들었다. 경비원의 손전등이 노트북 위를 스쳤다. 마우스 포인터가 흔들렸고 화면에 Accessed File이라는 로그창이 떴다. 뭐야. 누가 건드렸나 그가 다가왔다. 서진은 숨을 내쉬며 손을 들어 가위를 쥐었다. 아니야. 다치게 하지 마. 그녀는 가위날을 돌려 손잡이로 경비원의 손목을 쳤다. 탁,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경비원이 놀라 몸을 돌리는 순간 서진은 그의 입을 막고 귓가에 속삭였다. 조용히 해요. 당신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눈빛이 닿는 찰나. 경비원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멈췄다. 그 표정에는 공포보다 냉정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시키는 일이라서요. 알아요. 아무 말 하지 마요. 서진은 그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의 무정의를 꺼내 채널 주파수를 확인했다. CH12.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 서아야. 이 사람 무전 채널 방파제 교신 주파수야. 무슨 말이야. 최만호 아저씨가 잡은 CL1T가 이거였어. 이 사람들. 내부 교신을 항구 신호망에 연결해 둔 거야. 그럼 방파제가 중계장치 위치야 그래. 그게 핵심이야. 서진은 경비원의 무정이 배터리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 내일 새벽 송신 장비가 방파제로 들어간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해. 둘은 빠르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언덕 위의 가로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불빛을 깜박였다. 그 불빛이 그녀들의 얼굴을 스치며 잠시 멈췄다. 서진은 그 빛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봤다. 20년 전의 그림자와 지금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그때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지금은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 그 차이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언니, 이제 우리 완전히 돌아온 거네? 그래,
그런데 이번엔 누구도 죽이지 않아.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미용사야. 이 손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아. 단지 머리카락 대신 다른 걸 자를 뿐이지. 그녀의 손끝에서 가위가 반짝였다. 그 반사된 빛이 어둠 속으로 길게 뻗었다. 멀리서 다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위로 무정이에서 미세한 신호음이 섞였다. CLE 떠. 송신 준비 완료. 서진은 눈을 떴다. 내일 새벽이야. 그래. 내일이면 끝난다. 아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일은 시작이야. 두 자매는 어둠 속에서 내려왔다. 뒤편 언덕 위 건물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무대의 조명이 꺼지는 순간처럼 조용하고 무겁고 예고된 폭풍 전의 고요였다. 새벽 2시. 청해항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듯 고요했다. 바다 위에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았고 멀리 등대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그 불빛이 닿는 순간마다 바다 표면이 마치 금속처럼 반짝였다. 윤서진은 방파제 난간에 몸을 기댔다. 손에는 무정이가 쥐어져 있었고 주파수는 여전히 CH12로 맞춰져 있었다. 잡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번 창고. 준비 완료. 송신장치하역 시작한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왔네. 언니? 우리 진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서아가 낮게 물었다. 우린 이미 들어가 있어. 지금 빠질 수 없어. 두 자매는 부두 끝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항구는 어두웠고 바람은 날카로웠다. 멀리서 선박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웅,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검은 화물선 한 척이 부두로 들어왔다. 선박의 이름은 룽하이 공구, 롱하이 공구. 중국어로 적힌 선명한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트럭 세대가 창고 앞에 대기 중이었다. 트럭에는 건설자재 운송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그 안의 상자는 군용 장비처럼 단단히 포장되어 있었다. 송신장치. 저 안에 있겠네. 서아가 속삭였다. 그래. 그걸 막지 못하면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 팀장님 쪽은 아직 연락 없어. 아마 도착 중일 거야.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은 구름 속에 숨었고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 바람이 뭔가를 예고하는 듯 했다. 한번 창고 뒤편은 오래된 배수로가 있었다. 자매는 그쪽으로 몸을 낮췄다. 배수로를 통해 내부로 접근하면 경비와 마주칠 확률이 적었다. 서진은 가죽 케이스를 열어 가위를 한 번 열고 닫았다. 딸깍.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배수로 안은 축축했고 바닷물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서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냄새. 진짜 그때랑 똑같아. 그때 20년 전. 북쪽 폐항지 기억 안 나 이런 냄새였잖아. 곰팡이. 녹. 기름. 그리고 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다르게 끝내자. 두 사람은 배수로 끝에 철망을 잘랐다. 철망 너머로 창고 내부가 보였다. 트럭 한 대가 천천히 후진하며 금속 상자를 내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강문혁이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번쩍거렸다. 언니, 저기 봐. 알아. 저 사람. 진짜 직접 나왔어. 그만큼 중요한 밤이란 뜻이야. 창고 안의 조명은 희미했다. 사람들이 상자를 옮기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중 한 남자가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검은 금속 장치가 있었다. 마치 군용 레이더처럼 복잡한 회로가 겹쳐 있었다. 송신장치 3호, 가동 점검, 전원 확인 완료, 암호키 북조 7호, 주파수 동기화 12. 서진은 숨을 삼켰다. 그 숫자는 단순한 테스트 코드가 아니었다. 그건 20년 전 북성의 팀이 사용하던 암호 체계였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걸 본부로 보내야 해. 지금 여기서 응. 영상으로 전송. 서진은 작은 카메라를 꺼내 창고 안쪽을 찍었다. 그 순간 카메라의 붉은 녹화등이 깜빡였다. 서아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다. 경비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 저기 뭐야. 서진은 재빨리 몸을 숙였다. 들켰어. 빠져나가자. 그러나 배수로 쪽 출구 앞에 2명의 경비가 서 있었다. 이쪽으로 가. 서아가 옆문 쪽으로 몸을 던졌다. 금속문 손잡이를 잡자 문이 잠겨 있었다. 잠겼어. 비켜. 서진이 가위를 꺼내 잠금 장치 사이에 끼웠다. 2번 손목을 비틀자. 딱!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다. 가자. 둘은 어둠 속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철제 선반 사이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누가 들어왔어 찾아 손전등 빛이 사방을 휘젓기 시작했다. 서아는 숨을 죽이고 몸을 낮췄다. 서진은 창고 벽 쪽으로 이동하며 바닥의 케이블을 살폈다. 그 케이블은 송신 장치에서 시작되어 창고 벽 뒤, 바다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게 송신선이야. 그럼 저쪽이 전력권 그걸 끊으면 모든 게 멈춰. 서진은 조용히 가위를 들었다. 가위날이 케이블을 향해 내려갔다. 짤깍. 그 순간 불빛이 번쩍였다. 창고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전원 나갔다. 누가 끄는 거야. 아수라장이 됐다. 경비원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손전등을 흔들었다. 그 틈을 타 서진과 서아는 반대편 문으로 달렸다. 그러나 출구 앞에는 이미 강문혁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결국 나왔구나. 그 목소리에 서진의 손이 멈췄다. 20년 전 그 눈빛 그대로네. 당신도 여전하네요. 넌 언제나 감정이 앞섰지.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정의야. 강문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의 국가가 널 버렸는데 아직 그 말을 믿나 국가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내 고향을 잊지 않았어요. 순간 그의 손짓과 함께 뒤편에서 2명의 부하가 뛰어들었다. 서아가 가방에서 바늘 세트를 꺼냈다. 언니. 오른쪽은 내가, 왼쪽은 내가. 짧은 숨, 긴장, 그리고 움직임. 서진의 가위가 번쩍이며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쳤다. 피가 아니라 금속의 소리, 그의 정의봉이 부러졌다. 서아의 바늘은 다른 남자의 어깨를 찔러 그를 주저앉혔다. 이제 남은 건 당신뿐이네요. 서진이 낮게 말했다. 강문혁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넌 여전히 위험해. 윤서진,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거짓말쟁이야. 이 싸움. 넌 못 이겨. 그건 내일 아침에 판단하죠. 서진이 말을 끝내자 창고 밖에서 경적이 울렸다. 국가정보원이다 모두 정지군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강한 빛이 창고를 덮었다. 순간의 혼란 속에서 강문혁은 뒤문으로 달아났다. 서진이 뒤쫓으려 했지만 서아가 팔을 붙잡았다. 언니? 지금은 그만하지만 우린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끝내야 할 건 그들이야. 서진은 숨을 고르며 멈춰섰다. 그녀의 손에서 아직도 가위날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분노의 진동이었다.
밖에서는 특수요원들이 장비를 수거하고 있었다. 송신장치 확보 완료 중국 화물선 통제 중 이상우 팀장이 달려왔다. 무사했나네. 서진이 USB를 내밀었다. 여기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요. 자금, 암호, 송신 경로까지. 이상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수고했다. 너희 덕분에 오늘 밤 남해가 조용히 숨 쉴 수 있게 됐다. 서아가 미소 지었다. 우린 그냥 머리 자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런 손이 나라를 구하지. 이상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파도를 깨웠고 파도는 창고 벽을 스치며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야. 서진은 그 소리를 들은 듯 눈을 감았다. 언니, 들었지? 응. 뭐가 바람이 말했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리고 다시. 등대의 불빛이 바다 위를 훑었다. 그 빛은 잠시 자매의 얼굴을 비췄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그들의 그림자는 부두 끝으로 길게 늘어졌다. 바람은 그 그림자를 따라 멀리 흩날렸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새벽이 바다 위로 번졌다. 잿빛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청해항의 물결은 은빛으로 빛났다. 밤새 내린 비가 길을 적셨고 무릉덩이에 반사된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모든 것이 마치 긴 꿈이 끝난 후의 세상 같았다. 윤서진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군 차량들이 철수하고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요원들이 장비를 옮기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송신장치는 이미 해체되어 있었다. 그 검은 금속의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묘하게 반짝였다. 서아가 다가왔다. 언니, 다 끝난 거지? 서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끝났다고 말하기엔 아직 너무 조용해. 그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본능이 섞여 있었다. 위험은 언제나 조용함의 뒤편에 숨어 있었다. 이상우 팀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송신 장치 전부 확보했다. 선박도 억류 중이야. 중국 선원 대부분은 위장 신분이었다. 강문혁은요, 아직 못 잡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도망칠 곳이 없다.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서진의 눈빛은 멀리 바다를 향했다. 그 사람은 늘 어둠 속에서 다시 떠오르니까. 이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번엔 우리 쪽이 한 발 빨랐어. 너희가 아니었다면 남해 전체가 감청당했을지도 몰라. 우린 그저 머리카락을 자르던 사람이에요. 서진의 말에 이상우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지만 이번엔 바다를 지킨 미용사로 기록되겠지. 그 말에 서아가 작게 웃었다. 그건 좀 멋있네. 오전 10시 청해군청 회의실, 보도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주민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이산구가 기자석 앞에 섰다. 지난밤 청해항 3번 창고에서 불법 통신 장비를 적발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감청 장치였으며 중국계 자본으로 위장된 기업 태해개발이 배후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청해항 외에도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용기 덕분에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시선이 자매에게 향했다. 윤서진과 윤서아는 회의실 뒤편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언론의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뒤 군청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순이의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서진아. 서아야 정말 고맙다. 우리 시장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대. 괜찮아요. 이젠 다 끝났어요. 너희가 없었으면 우리 다 쫓겨났을 거야.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누군가는 두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자매는 비로소 자신들의 싸움이 단지 과거의 임무가 아닌 현재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바다내음 미용실 앞 낡은 간판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바람이 간판을 흔들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인사를 건넸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서아가 물었다. 아직 확인할 게 있어. 뭔데? 서진은 천천히 시선을 바다로 돌렸다. 부캐자본?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 모르잖아. 또 시작하자는 거야? 아니, 그냥 잊지 않겠다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가위를 꺼냈다. 가위날 위로 저녁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에 남은 그림자가 여전히 나를 따라왔다. 밤이 깊어질 무렵 서진은 미용실 뒷방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모은 연락망, 암호, 그리고 기억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페이지를 펼쳤다. 팀장님, 북성의 행방이 혹시 무정이를 켰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대신 잡음 속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진,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신호는 곧 끊겼다. 서진은 무정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렇겠지. 세상에 진짜 끝이란 건 없으니까.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다. 박상철이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 누님들, 괜찮으시죠 덕분에요. 상철 씨 다리는 좀 어때요? 이제 괜찮아요. 의사 말로는 한 달쯤이면 걸을 수 있을 거라네요. 다행이에요. 상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오늘 오후에 낯선 사람이 항구 근처를 돌아다녔대요. 검은 차 타고. 외국말 하더랍니다.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혹시 얼굴은 봤대요. 모자랑 선글라스를 써서 잘은 못 봤다던데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설마 또 그런 일은 아니겠죠. 그럴 리 없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조용한 불안이 숨어 있었다. 상철이 떠난 뒤 서아가 말했다. 언니, 그 사람일까 모르겠어. 그래도 우린 평소처럼 살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계야. 서진은 창문 밖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어딘가 아주 멀리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고 있었다. 언니, 내일 머리 손님 많을까? 아침 시장 열리니까 그렇겠지. 그럼 난 전복 아주머니 머리부터 할래. 그래. 너 그분 단골이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했고 그 평범함 속에 하루의 끝이 녹아들었다. 미용실 불이 꺼졌다. 바깥에는 여전히 바다의 냄새가 맴돌았다. 달빛이 유리창 위로 번졌고 그 위로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다. 바다 내음 미용실 오랜 세월. 그 자리는 변함없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자매가 있었다. 머리카락을 자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평범한 미용사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 가위와 바늘이. 필요하다면 다시 정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음성 하나가 섞여 있었다. CL12 응답하라. 그녀는 눈을 떴다. 서아야. 들었어. 무슨 소리 아니야. 그냥 바람 소리겠지.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말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신호일지도 몰라.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윤서진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괜찮아. 이번엔 우리가 먼저 기다려줄 거야. 새벽이 왔다.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었고 그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날 완도의 하늘은 오랜만에 완벽하게 맑았다. 봄이 왔다. 청해항의 바다는 다시 푸른빛을 되찾았다. 겨울 내내 거칠던 바람은 잦아들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항구 위로 맑게 퍼졌다. 어시장에는 새 전복과 미역 냄새가 섞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보다 먼저 들렸다. 윤서진은 미용실 문 앞을 닫고 있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여전히 바다내음 미용실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걸레를 짜며 미소 지었다. 그 표정은 오랜 싸움 뒤의 고요. 지켜낸 이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안도였다. 서아가 안에서 머리 수건을 개며 물었다. 언니, 오늘 손님 많을까 글쎄. 축제 시작이라 아마 꽤 올 걸. 좋네. 오랜만에 평화롭다. 그래? 이렇게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이어갔다. 창밖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멀리서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고 있었다. 모든 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자매만은 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 위에 놓여 있는지. 점심 무렵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서진은 가위를 들고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말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마치 파도 같네요. 손님은 웃었다. 언니 손에 머리 맡기면 파도도 잠든다더라. 과찬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가위를 움직였다. 가위날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마다 어디선가 작은 바다에 파동이 일어나는 듯했다. 서아는 옆자리에서 꼬마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야 예쁘게 돼요. 언니, 진짜 미용사 맞죠? 간첩 잡았다던데. 그건 어른들 얘기야. 우린 그냥 머리만 잘라. 근데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이 미용실 사람들은 바다를 지킨 영웅이라고? 서아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그렇게 믿자. 그래야 머리가 더 멋있게 자라니까. 그 순간 서진은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 부두 끝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항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용실 쪽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내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의 가위가 잠시 멈췄다. 언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또 본 거야 그냥. 낯선 사람. 그녀는 다시 손님 머리로 시선을 돌렸지만 손끝의 감각은 오래도록 차가웠다. 그날 저녁 완도 해변에는 노을이 깔렸다. 태양이 바다로 내려앉으며 하늘과 바다가 섞여들었다. 모든 것이 금빛으로 물들었다. 서진과 서아는 방파제 끝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두 잔의 커피가 손에 들려 있었다. 언니, 우리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글쎄. 평범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좋다. 응, 이 순간만큼은 평화롭지. 파도는 잔잔히 부서졌다. 멀리서 어선들이 불빛을 켜고 항구로 들어왔다. 그 불빛들이 바다 위에 줄지어 서서 하나의 별자리처럼 반짝였다. 서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언니? 가끔 생각해. 우린 왜 아직도 이런 감각을 잊지 못할까? 아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무슨 뜻이야? 세상 어딘가엔 아직 싸움이 남아있겠지. 우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야. 단지 이번엔 가위와 바늘로 싸우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다듬는 거지. 그래도 언젠가 또 부르면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럼 또 나가야지. 이젠 나이도 있는데 가위는 녹슬지 않았잖아.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바람이 불었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은 그날 밤의 기억을 스쳐 지나갔다. 비 내리던 창고, 어둠 속의 회의,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사람들의 얼굴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멀리 사라졌다. 밤이 내려앉았다. 미용실 불이 꺼진 후에도. 창문 틈새로는 은은한 달빛이 들어왔다. 서진은 가위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이 가위, 진짜로 머리카락만 자르면 좋겠다. 그게 가장 어려운 소망이야. 그래도 시도해볼 만하잖아. 맞아. 우린 언제나 시도했잖아. 서진은 가죽 케이스를 닫았다. 그 순간 무정이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치익, CL1T 응답하라. 서진은 잠시 멈췄다. 서아가 물었다. 또 그 신호야 응. 그런데 이번엔 달라. 뭐가 이건 구조 신호야.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생각은 같았다. 서진은 무정이를 끄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어 바다의 바람을 그대로 맞았다. 바람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여전히 여기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서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 머리 예약은 미뤄야겠네. 아직 몰라. 하지만 바다는 늘 먼저 알려주잖아.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멀리 등대 불빛이 다시 깜박였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결의가 살아있었다. 바다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도, 20년 전 그날도, 그리고 내일 또 올지도 모를 날까지. 파도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을 닮은 리듬으로 조용히 해안을 두드렸다. 언니, 응, 우리. 이 바다를 사랑하는 이유 알아. 왜 끝이 없으니까. 서진은 웃었다. 그래? 그래서 우린 아직 떠나지 못하는 거야.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간판을 살짝 흔들었다. 바다 내음 미용실. 그곳에서 들려오는 가위 소리는 오늘도 바다의 파도와 같은 리듬으로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누군가의 무정이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남해선. 다시 평온하다. 하지만 준비는 계속하라. 그 말이 사라지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군가가 묵묵히 지켜낸 기억의 파도 위에 있었다.